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부동산 개발론 강의를 하게 된 김민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대면해서 수업하기를 희망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번 학기에도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는 일단 동영상 강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동영상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동산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개발론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 부동산에 대한 일반론을 공부를 들어가고 부동산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선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동산에 관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일반론을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번 주는 부동산 일반론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개념, 어원, 정의, 준부동산,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과 국민경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어원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화폐 단위가 릴이에요, 릴. 그 릴에서 어떤 부동산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릴은 이제 화폐 단위의 릴이라고 정했지만 릴은 국왕의 것이라는 뜻이 의미가 담겨 있죠. 예전에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때요? 그 나라에 땅이 있다던가 어느 지역이 있으면 다 왕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왕이 신하들에게 뭐 선사를 했죠. 공적을 세우게 되면 그래서 왕의 땅이다. 왕의 것이다 라는 의미.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릴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 스페인은 그 국왕의 땅이다. 국왕의 것이다라는 의미로 릴을 쓰고 있었고요. 또한 그 영토를 넓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뭐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지만 현대사에 와서는 전쟁이라는 거가 얼마나 좋지 않는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피폐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죠. 경제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경제, 부가 그 나라에 어쩌면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경제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이 점령한 땅, 중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유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을 하기 위한 게 전쟁이죠, 사실은. 영국에서는 에스테이트, 미국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이제 부동산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스페인의 릴과 영국의 에스테이트가 합쳐져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에서 쓰면 용어죠. 영국에서는 에스테이트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의 릴에서 유래가 됐다. 그 다음에 이 의미는 토지와 가옥, 땅과 집이란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부동산을 리얼 프로퍼티 또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명명을 해요. 리얼 프로퍼티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권리,
그러니까 권리, 더 광범위한 리얼 에스테이트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리얼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권리까지 명명을 한다. 권리까지 의미를 한다는 거고요.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 물리적인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에서 나오는 권리를 리얼 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리얼 프로퍼티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권리, 이익,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의로는 민법 제99조, 우리나라 민법 제99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왜 토지와 그 정착물이냐면 토지도 부동산, 정착물도 부동산인데 정착물보다는 토지가 더 희소성이 있다?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토지는 한정이 돼 있고요. 법만 고치고 용적률만 바뀌게 되면 그 정착물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반론 하니까 한자를 알지 못하지만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 뭐 뇌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집, 주택, 상가, 아파트, 뭐 오피스텔 많죠. 빌라 여러 가지가 다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 머릿속에 연상을 해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아는 거죠. 의미적으로 아는 건 한자고요. 뜻글자. 한자를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분 방법은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방법이 있는데 공시 방법은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 공신력은 동산 인정, 부동산은 불인정한다. 동산의 어떤 시효 취득 요건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무주물의 기속은 동산은 개인, 부동산은 국가. 용익물권의 성립, 불인정, 부동산은 인정한다. 동산의 어떤 상린관계는 불인정하고요. 부동산의 상린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인데 공시 방법부터 다르고요. 공신력이 있냐 없냐, 인정하냐 마냐, 뭐 시효 취득에 관한 거, 무주물, 귀속, 용익물권이 성립하냐 아냐, 상린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준부동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면서 법률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준부동산이고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이 준부동산에 속합니다. 준부동산과 같은 말, 의제부동산. 그죠? 준해서 취급한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어떤 게 있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임목, 항공기, 자동차, 중기, 어업권 등이 있고요. 등기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속하면서도 토지의 정착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제부동산으로도 취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준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준부동산 중에서도 임목에 있어요. 임목. 그죠? 나무, 수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 또는 임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수목의 집단을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의 경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등기에 의해 양도 및 저당권이 설정 가능하고 이 임목에 의한 법률이 적용받지 않은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고요. 소유권 및 양도담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준부동산도 임목이 준부동산이구나.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요.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적용을 받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고 등기, 양도도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임목에 의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간수법상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고요. 소유권 및 양도 담보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죠. 재반 권리의 복합체다. 부동산은 한 가지로만 부동산에 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면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배제권, 향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배제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권리가 된다. 재반 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부동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하고요. 또 임대나 아니면 팔게 되면 자본이득을 보죠. 아니 그거는 처분권이 되겠죠. 그럼 수익권은 임대를 놨을 때 월세를 받는 경우가 이제 수익권, 처분권은 구매를 해서 양수를 해서 양도 시점이 되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처분권이 되겠고요. 배제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권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거죠.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배제권이다. 말 그대로 해석이 되겠죠. 향유권을 볼게요. 향유한다.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어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남에게 빌린 부동산을 사용해 가지고 권리는 아니 편익, 어떤 이익, 편리함,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향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는데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협의 그러면은 정말 부동산만을 위한 부동산, 강의는 더 넓게 보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을 앞에서 배운 것처럼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 제55조에 의한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주택, 상가, 울타리, 담장, 나무, 부동산 정착물까지 포함이 되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어떤 아까 우리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임목, 그리고 선박, 항공 이런 게 다 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기타 설비를 볼게요. 예를 들어 따로따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아닌데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에 플러스 됐을 때는 부동산으로 본다. 그것이 예를 들어 욕조는 하나에 떨어져 있는 별개의 물품이고 욕조일 뿐인데 주택 내에 설치가 되면 욕조는 부동산과 한 몸이 되는 거죠. 떼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부동산으로서 설비인지 동산인지 판단하는 게 기타 설비인데 여기에 이제 부착이 되면 부동산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여 토지나 건물이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부동산 설비로 본다. 그죠? 그래서 기타 설비가 되는 거죠. 이게 욕조가. 비대는 보통 옵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 주인이나 아니면 세를 들어 사는 분이
설치하고 해체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변기는 다시 부착을 해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변기도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꼭 그 집안의 주택에 필요한 물건들은 부동산과 하나로 돼야지만이 사용 가치와 자본 가치, 처분권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기타 설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물리적인 특성, 제도적인 특성, 경제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은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이죠. 부동성, 움직일 수가 없다. 영속성, 개별성, 부증성. 영속성은 그 땅은 영원히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과 들,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하지 말고 이쁘게 물려주자.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영속적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국토는 영속적이라는 거지. 개별성은 부동산의 특성상 같은 위치의 아파트라도 층, 호수 다 다르고 향 다르면 개별적인 가격 책정이 다 나오게 되고요. 다 가격이 다르게 돼요. 다 성냥갑처럼 똑같은 아파트, 울타리, 닭장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현대 시대에 와서는 아주 다양하게 부동산 가격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성 중요하죠. 고정성도 마찬가지고요. 부증성.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아요? 땅이라는 거는? 모든 거는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게 돼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은 부동산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재료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산을 해낼 때 그 생산업체 아니면 제조업체의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토지는 원자재, 건축물은 2차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중성,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 부동산은 용도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주택도 되고 상가도 되고 공장도 되고 뭐 오피스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필지, 지목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바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제도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민법에 저촉이 돼요.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 적용이 되고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하죠. 지역 관습 및 제도에 관한 것들이 저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경제 원리는 뭐예요? 희소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것이 경제 원리고요. 경제적인 특성은 공급의 한정성, 땅은 부중성이죠. 부중, 늘어나지 않아요. 입지 및 접근성은 위치의 고정성. 땅은 늘어나지 않고 좋은 위치와 좋은 장소는 한정돼 있고요. 내구적인 투자성, 내구 연한이 한 30년, 40년, 50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렇게 내구성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싸다, 비싸다. 고가이죠.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구적인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성, 환원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가의 상품이 되겠죠.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뭐 금리, 정책, 시장 상황, 여러 가지 기업의 상황, 정치 상황, 뭐 여러 가지의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종별에 의한 분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용도적 기능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토지의 종류에서 종류별 분류를 보면은 택지, 임지, 농지. 그러면 택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다. 택지. 그래서 땅이 제일 비싼 게 택지예요. 택지. 바로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임지, 농지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뭐 이런 것들 허가를 득해야 된다. 관청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택지는 그 자체로서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가 있고요. 임지는 산림지와 초지를 포함한 이게 이제 임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용제림지, 신탈림지, 신탈림지가 있어요. 그러면 용제림지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용제림지는 후보지와 이행지,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임지지역에 용제림지와 신탈림지는 용제림지는 목재용이 되겠고, 용제림지, 수풀림, 한자를 좀 알면 좀 편리하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용제림지는 목재용 그 나무가 있는 데를 얘기하고요. 신탈림지는 연료용, 탄광 그러죠. 그래서 연탄, 석탄, 연료용 신탈림지.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사이에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가 임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지가 있죠. 농지. 실제 이게 농지를 짓는 곳, 농경지. 그 다음에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고요. 전지, 답지. 전은 밭이고, 그죠? 답은 답지. 전답. 농가 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농가 밭인데 답은 논, 전은 밭전, 그렇죠? 밭전자니까 전지, 답지, 밭과 논, 과수원지는 과일이 열리는데, 과일이 열리는 나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토지 대장이 명기하는 이 지목이에요. 그 지목과 부호가 나왔어. 아까 밭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전.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전은 전이라고 쓰게 되고요. 노는 답이죠. 답은 답이라고 하고, 과수원은 과, 목장용지는 목, 임야는 임, 광천지 광, 염전은 염, 대는 대, 공장용지 장, 대지죠. 대지, 학교용지 학, 주차장 차, 주유소용지 주, 창고용지 창, 도로 도, 철도용지 철, 제방 제, 하천 천, 국어 구, 유지 유,
양어장 양, 수도용지 수, 공원 공, 체육공지 채, 유원지 원, 종교용지 종, 사적지 사, 묘지 묘, 잡종지 잡 이렇게 해가지고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서 토지 대장에는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청에 가서 토지 대장이나 어떤 문서를 떼어볼 때 부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용도적 기능에 의한 분류. 이제 도시계획이나 뭐 군계획이나 도시개발법 이런 걸 어떤 법률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게 용도적 기능이다. 용도를 정해놓는 거야. 법이 정해졌으면 어떤 용도를 쓸 건지를 정하는 게 아까 도시행정가, 도시계획 뭐 아니면 도시행정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죠. 구청, 관청, 시청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그 용도적인 기능을 나눠서 여기는 이렇게 써라 하는 게 용도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국토 이용 종합계획이라는 계획 아래에서 전국의 국토에 대한 이용 보전 개발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난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플랜 짜요. 그리고 5년마다 1년마다 3년마다 이런 계획을 또 짜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집행을 하고 전국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용도를 부여를 해요. 이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거고 적성과 기능에 따라 지역을 구획 용도적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은 주택끼리 모이고 공장은 공장끼리 모이고 공원은 공원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왜? 공장 옆에 주택을 지으면 어때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시끄럽고 매연 불편한 점, 단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사무실은 사무실끼리 이런 거를 나눈 게 용도 지역지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틀에서의 오늘은 부동산 일반론을 배우게 되고 아주 중요한 첫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를 제한을 해요. 주택에다가 그러니까 일종 주거 지역에다가 20층, 30층짜리 주택을 짓거나 빌딩을 짓게 허용을 하면 저층인 그 지역의 사람들은 또 불편하고 부당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4층 이하만 짓게 해라. 단층을 짓거나 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목표고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게 또 목적이기도 하고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게 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 이거를 설정하고 규정한 거는 건축물 이용 할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 증진, 중복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4개로 나눈다고 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이 주로 핵심이 되고 녹지는 사람들, 인간들이 필요한 어떤 휴식이나 자연 공간이 필요한 게 이제 녹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용도 지역을 만들어 놓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크게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곳은 어때요? 사람이 많고 산업이 발달이 되니까 일자리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밀집이 되고요. 인구가. 그래서 이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시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도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관리나 정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지역과 상대적인 개념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한다. 아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가지고 변경 전과 후를 나눴을 때 네 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도시지역과는 상대적인 지역이다.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는 곳, 그 다음에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하여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통합을 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 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인구 산업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포화 상태가 돼.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여기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데가 이제 동탄 신도시,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를 제외한 새로 만든 신도시나 서울 부근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지목의 비교. 용도지역은 넓은 범위고요. 지목은 한 필지 단위. 아까 지목으로 왜 우리 한 필지, 1필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용도지역은 현재 장래의 어떤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람직한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목은 현재 이용 상태. 그리고 투자할 사람들, 투자자는 용도지역이 뭐냐? 용도지역이 더 중요하죠. 가령 카페나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관련 법조항 있죠. 조례, 건축 허가 이런 거 때문에 용도 지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허가를 내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죠. 지목이 정답인 경우 지목 변경을 하면 된다. 지목 변경. 그죠? 형질 지목 변경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어떤 거냐? 용도 지역에 대한 거를 이제 큰 그림이라고 보고, 용도 지역 안에 용도 지구가 있고요. 용도 지구 안에 또 용도 구역이 있어.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 세밀화되죠. 지역은 아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 그 지역 안에 또 아래 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막내 동생. 큰형, 둘째, 막내. 큰형, 둘째, 막내.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이름도 벌써 큰형, 둘째, 막내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세분화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눴는데 이거는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일종 주거지역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지역, 그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4, 5층 정도 되겠죠. 5층까지, 5층. 3종은 7층까지인데 여긴 3종이 일반 주거지역인가 보네. 그럼 일반 주거지역을 볼게요. 1종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 다음에 2종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 3종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살 경우는 이 3종이 비싸겠죠.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업용과 주거용이 같이 혼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더 비싼 거는 준주거지역이죠. 주거 기능을 위주로 지원하고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들어가는 게 준주거지역이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준주거지역 땅이 주거지역에서는 가장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업지역도 나눌 수가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고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그 중심은 도심, 부도심 업무, 상업 기능 확충이고 일반은 상업 업무 기능, 근린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유통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이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볼게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중공업지역이 있고요. 전용은 중화학, 공해, 공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이고요.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 주거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이제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존은 뭐예요? 말 그대로 녹지 공간을 보존해라. 그러니까 여기다는 뭐 건물이나 뭘 지을 수가 없겠죠. 거의.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녹지공간 보존.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 써라. 비축해 놓은 땅, 그죠? 지역.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은 그나마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은 대지의 30%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임야나 뭐 임야의 자연 녹지 지역이다. 대지의 30%, 20%, 뭐 이렇게밖에 집을 짓지 못하는데 보존 녹지는 아예 지을 수가 없죠. 생산 녹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니까 용도 전환 아니면 개발 허가를 내서 행위 개발 행위 허가를 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라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세분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 지금 용도 지역 얘기했는데 농림, 도시,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리지역.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 관리지역을 한번 보면 농림지역은 농사, 자연환경지역은 보존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계획을 해서 주거도 하고요. 상업도 하고 공업도 녹지인데 관리지역은 생산계획 보존에 대한 예비지역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관리지역이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예비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것을 이 관리지역에서 메꾸려는 게 관리지역이다. 그림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주거,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가지고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이런 용도 지구의 목적, 그죠? 개념들,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지역, 지구 둘째 끝났죠. 셋째 할 차례죠. 셋째. 용도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 공원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보겠습니다.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방지하고 도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한다. 세 번째,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인에게 건전한 어떤 여가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용도 구역의 개념을 지정 목적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법률과 용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률을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개념이 딱 머리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공간 영역이 국토지역, 도시단지, 개별, 건축 이렇게 나누고요. 해당 법령이 있는데 국토기본법, 그 아래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기본법 아래에 이제 국계법이 있고 도시군계획, 국계법 아래에 도시군계획 옆으로 가면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별 법령이 있고요. 건축법, 건축계획이 있어요. 개별 법령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법을 가지고요. 이런 해당 법령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해당 도종합계획을 가지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세우죠. 이거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든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도종합계획에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발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분별, 전국, 항만계획, 전국 공항계획, 전국 도로망계획, 주택, 수자원, 환경문화, 관광, 정보통신, 공장 배치에 관한 부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으로는 용도지역지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그죠? 도시군 계획 아래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잘 봐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 아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죠.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입주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래서 21지역, 26지구, 4구역이 있다. 7개 시설군, 53개 시설,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고요. 그 건축법의 건축 계획은 제반 행정 절차, 건축 구조 설비, 건축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과 용도 지역을 살펴봤어요. 용도 지역은 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산업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여기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관련 법률과 용도지역의 큰 틀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아주 재밌는 공법과도 연결이 되는 공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아주. 그리고 토지의 특성,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영속성, 영원하다, 부중성, 늘어나지 않고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용도가 다양하다. 앞에서 배웠고요. 건축물의 종류가 있죠. 단독주택은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건축자재, 의료기기, 휴게, 음식점 등이 있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 집회장, 서점, 총포 판매소, 사진점, 표구점 등 이렇게 있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이런 걸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종교시설은 종교 집회 장소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판매시설은 도매, 소매시장,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이 있고요.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율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고요. 운동시설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등이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공공, 일반 업무시설이 있고요.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공공 숙박시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공장은 물품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시설은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등을 얘기합니다. 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이런 것들을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이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등이 있는데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등이 있습니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등이 있고요.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국방, 군사시설 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등이 있고요.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휴게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탐, 휴게소, 장례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속성, 생산이 가능하고요. 동질성이 있고 기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동기가 부여된다. 그래서 건축물의 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국민경제적인 역할,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있죠. 경제의 기본 원칙은 희소성이다. 그 다음에 최소의 투입과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게 경제 원칙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희소성인데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보다는 부동산이라는 게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매매하는 것이 이제 목적화된 경우가 많다 하는 것. 또한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과 분배의 수단이다. 부동산은 의식주의 기본 수단이다.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사회 여건 변화 등이 수요의 증가를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전체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IMF와 부동산,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인데 그 IMF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아니면 부의 그 지도를 확 바꿔놓은 계기가 된 거죠. IMF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점점점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됐는데 IMF가 일어나게 되죠. 금융위기, 외환고가 바닥이 난 상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부터 IMF가 오니까 도미노식으로 우리 나라에도 오게 됐던 것이고요. 또 올 수밖에 없는 또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때 모든 부동산 가격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래서 그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싸게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요. 3년이 흐른 시점부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구매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치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싸게 구매했던 부동산이 신흥 부의 세력으로 이제 대두가 된 게 IMF라는 시점이 되는 거죠. IMF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MF와 부동산은 새로운 부자를 만들게 해준 계기가 될 뿐더러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어떤 계기가 됐던 게 IMF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인데 우리나라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국에서 발발한 걸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잠시 살짝 있었어요. 미국에서 일이 터지면 세계적으로 영향을 다 받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방 국가이다 보고 또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겠죠. 거의.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엄청나게 타격이 클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미국은 부실 채권들이 많았던 거죠. 뭐냐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집을 가진 주인들에게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집값의 100%? 집값의 90에서 100%, 120% 뭐 이렇게 해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집을 다 뺏기게 되죠. 이자 갚지 못하고 집값이 하락하니
잡고 돈을 빌려줬던 금융업체에서는 집을 다 뺏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됐고, 집이 없다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금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관리를 평상시 좀 엄격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은행 문턱 높다, 은행 돈 쓰기 힘들다 하는 거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금융 관리를 그래도 철저하게 나름대로 해왔던 덕에 우리나라는 그 많은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튼튼해지는 길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무사히 2007년을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잠깐 영향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IMF와 국제금융위기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